법이 당신을 죽일 수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옷을 잘못 입으면 감옥에 갔고 밤에 불을 끄지 않으면 벌금을 물었습니다.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는 이유로 손목이 잘렸고 재판은 신이 한나며 시뻘건 쇳덩이를 맨손으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중세 유럽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황당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법들이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 법 아래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그 시대 전체를 상징하는 한 남자가 있었죠. 하랄 하르드라다, 마지막 바이킹. 그는 15살에 전쟁터에서 살아남았고 망명자로 떠돌다가 비잔티움 황제의 친위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노르웨이의 왕이 됐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옷을 잘못 입으면 감옥에 갔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중세 유럽에는 사치금지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내 신분에 맞는 옷만 입으라는 법이었죠. 농민은 긁히면 피가 날 것 같은 거친 양무만 허용됐고 귀족은 유니콘 피로 물들인 것 같은 새빨간 비단을 두르고 다녔습니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 법이 작동했습니다. 보라색은 왕족 전용이었고 모피 트리밍은 자귀가 있어야만 달 수 있었습니다. 신발도 예외가 아니었죠. 귀족들은 앞코가 너무 길어서 무릎에 끈으로 묶어야 하는 플레인이라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당신은 발 모양 그대로 생긴 투박한 부츠만 허용됐습니다. 기능적이고 지루하고 철저하게 당신의 계급을 발끝까지 드러내는 신발이었죠. 단속도 실제로 했습니다. 검사관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옷감의 종류와 색깔을 확인했거든요. 비단 셔츠가 너무 반짝인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상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벨벳 튜닉은 살 수 없었습니다. 귀족 자귀가 없으면 그냥 불법이었거든요. 이웃이 당신의 옷을 보고 당국에 신고하는 일도 흔했습니다. 구경거리가 없던 시절 법정 구경은 최고의 오락이었으니까요. 이 법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귀족이 돼지치는 농부와 똑같이 생겼다면 위계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였죠. 외모로 계급을 구분할 수 없으면 사회 전체가 흔들린다고 닫습니다. 옷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 수단이었던 겁니다. 당신이 진흙 속에 발목까지 잠긴 채 멋진 망토를 걸치고 싶었다면 그건 반란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일하고 겨우 집에 돌아와 불 앞에 앉으려는 순간 종이 울렸습니다. 통금 종소리였죠. 중세 프랑스어로 쿠브르프라고 했는데 번역하면 불을 덮어라는 뜻이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리면 화로를 흙으로 덮고 촛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중세 도시는 목재와 지프로 만들어진 거대한 불쏘시개였거든요. 한 집에서 촛불 하나가 넘어지면 마을 전체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밤에 불을 관리하는 법을 만든 거죠.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입장에서는 강제 추침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독서는 당연히 불가능했고 바느질도 안 됐습니다. 밤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귀족들은 달랐습니다. 돌로 지은 성에 살았고 하인이 불을 관리했으니 밤새 난로를 피울 수 있었거든요. 법은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거지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통금을 어기면 벌금이 나왔고 일주일치 임금이 날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불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도둑이나 주정뱅이로 취급됐거든요. 어둠 자체가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집더미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쥐가 기둥을 갉는 소리, 이웃의 코 고는 소리, 바람 소리. 그게 전부였죠. 그래도 통금 정소리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도시를 화재에서 구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이 불편한 건 맞지만 덕분에 마을이 살아남은 것도 맞았거든요. 누군가는 항상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돼지고기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안 됩니다. 교회가 금지했거든요. 중세 유럽에서는 연간 절반에 가까운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마다 사순절 내내 대림절 동안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성인을 기리는 수십 개의 축일에도 고기는 금지였죠. 대신 생선이었습니다. 또 생선. 오늘도 생선이었습니다. 영적인 메시지는 절제와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소와 말은 밭을 갈고 우유를 주고 가죽을 제공하는 너무 소중한 자원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배가 고프다고 소를 잡아먹기 시작하면 농업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교회의 금융령은 사실상 중세판 식량 안보 정책이었죠. 신의 이름을 빌린 소고기 보호법이었던 겁니다. 귀족들은 그나마 나았습니다. 철갑상어찜, 뱀장어 스튜, 아몬드로 만든 가짜 고기 요리 같은 걸 먹었거든요. 당신은 진흙만 나는 잉어를 뼈째 씹었습니다. 47번째 접시에 절인 청어였죠. 물론 몰래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고기를 판 암시장 상인도 있었고 뒤에서 조용히 닭을 구운 농민도 있었습니다. 들키면 공개 망신이었고 몇 시간씩 교회 앞에 서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해야 했죠. 그래도 청어보다는 나았을 겁니다. 당신은 굶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양배추 스튜였습니다. 그런데 저기 숲속에 토끼 한 마리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올랐고 잡으면 오늘 저녁은 해결됩니다. 당신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범죄자가 됐습니다. 그 토끼는 영주의 것이었거든요. 숲속의 모든 것이 영주 것이었습니다. 나무도, 사슴도, 멧돼지도, 그리고 그 토끼도요. 중세 유럽의 숲은 귀족들의 사유 사냥터였습니다. 그들이 숲을 보호한 건 생태계를 지키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연회 테이블에 올릴 사슴고기를 독점하려던 거였죠. 영주는 수백 마리의 사슴을 한 번 사냥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먹지도 못할 양이었지만 그게 권력의 과시였거든요. 당신은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도 토끼 한 마리에 손댈 수 없었습니다. 밀렵 적발시 처벌은 잔혹했습니다. 가벼우면 벌금이었는데 낼 돈이 없었습니다. 무거우면 손이 잘렸습니다. 정말 심하면 교수형이었죠. 당너겟 하나 훔친 죄로 매달린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밤에 몰래 숲으로 들어가 그물을 치고 몽둥이로 토끼를 잡았습니다. 먹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잠깐이나마 시스템에 반항하는 쾌감도 있었거든요. 들키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굶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당신이 빵 한 덩이를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훔쳤냐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진실은 증거로 판명되지 않았습니다. 신이 결정했거든요. 판사가 당신에게 시뻘겋게 달궈진 쇠덩이를 건넸습니다. 새 걸음을 걸으라고 했죠. 손바닥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3일 후에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면 무죄, 골무면 유죄였습니다. 비누도 항생제도 없던 시대에 화상이 깨끗하게 낫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유죄 판결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물에 빠뜨리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손발을 묶고 연못에 던졌습니다. 가라앉으면 무죄인데 이미 익사한 상태였고 떠오르면 유죄였습니다. 순수한 물이 거짓말쟁이를 거부한다는 논리였거든요. 과학이 발명되기 전에 나올 수 있는 최악의 논리였습니다. 결투 재판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고발자와 피고가 칼을 들고 싸우는 거였죠. 신이 옳은 자를 이기게 해준다는 논리였습니다. 상대방이 키 190에 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의 무죄는 신도 보장해 줄 수 없었습니다. 13세기에 교회가 결국 실현 재판을 금지했습니다. 손 태워보고 죄를 판단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수백 년이 걸렸던 거죠. 배심원 제도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빵집을 열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빵집 길드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가입하려면 먼저 도제로 몇 년을 무급으로 일해야 했고 그 다음엔 장인으로 떠돌며 경험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피스, 즉 완벽한 빵 한 덩이를 만들어서 심사를 받아야 했죠. 심사위원은 누구였을까요? 이미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 마스터들이었습니다. 경쟁자를 들여보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당신의 합격 여부를 결정했던 겁니다. 길드는 중세판 마피아였습니다. 빵집, 대장장이, 신발장이, 심지어 나무 숟가락 깎는 사람에게도 길드가 있었습니다. 길드 밖에서 장사를 하면 벌금을 물었고 가게가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중세판 옐프 리뷰는 벽돌로 창문을 깨는 방식이었거든요. 길드 바깥의 경쟁자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드에도 좋은 면이 있었습니다. 품질 기준이 생겼거든요. 톱밥으로 만든 빵이나 첫 번째 충격에 부서지는 갑옷을 파는 사람을 막았습니다. 가격도 일정하게 유지됐고 회원들은 서로 보호했습니다. 불이 나면 길드 동료들이 도왔고 병이 들면 지원이 나왔습니다.
길드 안에 있으면 안전했고 밖에 있으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7년을 버텼습니다. 마스터피스가 거부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바닥을 쓸고 오븐을 닫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중세에는 열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당신은 시계가 없습니다. 달력도 읽을 줄 모릅니다.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죠. 종소리였습니다. 아침에 울리면 일어나고, 울리면 기도하고, 울리면 밥을 먹고, 울리면 다시 일하고, 울리면 자야 했습니다. 종탑이 당신의 부모였습니다. 잔소리하고 명령하고 절대 쉬지 않는 부모였죠. 종은 종교 행사만을 알린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열리는 시간, 통금, 화재, 적의 침입, 귀족의 사망까지 모든 것을 종소리로 알렸습니다. 현대의 스마트폰 알림과 같은 역할이었는데 끄는 버튼이 없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종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리듬을 찾은 순간 또 울렸고 다시 찾으면 또 울렸죠. 더 심각한 건 종이 사회적 감시도구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아침 종이 울렸는데 당신이 광장에 없으면 게으름뱅이로 찍혔습니다. 낮종이 울리기 전에 일을 마치면 의심을 받았습니다. 종소리는 시간을 알려주는 동시에 당신이 제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마을 전체에 공표하는 장치였거든요.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중세에 이미 마을 단위로 실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은 종이 울리면 반응했고 종이 없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인간이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목욕탕에 가려고요. 몇 주 만에 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단국이 폐쇄했거든요. 이유는 목욕탕이 패스트를 퍼뜨린다는 거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목욕탕은 단순히 씻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술을 마시고 때로는 그 이상의 일도 벌어지는 복합 공간이었습니다. 매독과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 때 목욕탕은 최고의 전파 장소였죠. 그래서 문을 닫았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유럽 전체가 씻지 않게 됐습니다. 귀족들은 집에 욕조가 있었고 하인이 물을 날랐습니다. 향수와 향기 나는 기름이 있었죠. 당신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나무통에 붓고 그걸 목욕이라고 불렀습니다. 장작은 요리에 써야 했기 때문에 물을 데울 수도 없었습니다. 비누는 비쌌고 없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교회도 목욕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나체, 너무 많은 성별 혼합, 너무 많은 쾌락. 즐기는 일은 뭐든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목욕탕은 허용됐다가 금지됐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가도 되는지, 언제 죄가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 전체가 같은 냄새를 풍겼고 아무도 특별히 냄새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땀과 연기와 가축 냄새를 잘고 살았으니까요. 1015년 노르웨이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하랄 시구르다라손, 나중에 하르드라다, 즉 냉혹한 지배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될 아이였죠. 그의 어머니 아스타 구드브란즈는 이미 노르웨이 정치계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성 올라프로 추앙받게 될 올라프 하랄드선의 어머니이기도 했거든요. 하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왕조의 야망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는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군소 족장들이 각자의 영역을 지배하고 덴마크와 잉글랜드가 호시탐탐 노리는 땅이었죠. 바이킹 시대의 약탈 문화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동시에 기독교가 빠르게 퍼지면서 사회가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랄은 이 두 문화의 한가운데서 자랐습니다. 칼과 기도 사이에서, 신화와 십자가 사이에서요. 사가에 따르면 그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키가 6피트를 넘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으며 15살에 이미 전장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원래라면 별로 물려받을 게 없었습니다. 땅도, 자귀도, 권력도요. 하지만 운명은 그를 조용히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피, 망명, 그리고 바이킹 시대 전체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대서사였거든요. 1030년 여름, 하랄은 1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쟁터 한가운데 있었죠. 이복형 올라프가 덴마크 왕 크누트와 노르웨이 반란 귀족들의 연합에 의해 왕좌에서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올라프는 왕위를 되찾기 위해 충성스러운 전사들을 모았고 하랄은 형의 곁에 서기로 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물러설 생각이 없었죠. 전투는 스티클레스타드에서 벌어졌습니다. 올라프 편은 수가 적었고 반란군은 덴마크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올라프는 전사했고 나중에 노르웨이의 수호성인으로 추앙받는 순교자가 됐죠. 하랄은 달랐습니다. 치명상을 입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전장을 빠져나온 그는 충성스러운 몇 명과 함께 동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노르웨이에 남아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크누트의 세력이 장악한 나라에서 올라프의 이복 동생은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났습니다. 스티클레스타다의 패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형을 잃고 고향을 잃고 미래를 잃은 15살 소녀는 그 순간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망명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고통이 그를 단련했습니다. 하랄 하르드라다의 전설은 바로 그 패배의 순간에 시작됐습니다. 스티클레스타드를 탈출한 하랄은 스웨덴을 거쳐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키예프, 야로슬라프 현공의 궁정이었습니다. 야로슬라프의 궁정은 슬라브인, 노르드인, 그리스인, 유목민이 뒤섞인 곳이었고 하랄은 그곳에서 칼을 팔았습니다. 곧 야로슬라프의 정예 전사 중 하나가 됐죠. 사가는 그가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끌어당겼다고 말합니다. 15살의 전장에서 살아남은 남자의 눈빛은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키예프는 통과점이었습니다. 하랄의 눈은 남쪽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 노르드인들이 미클라가르드라고 부르던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는 황제의 친위대인 바랑기아 근위대에 지원했습니다. 세계 각지의 노르드 전사들로 구성된 이 부대는 잔인함과 충성심으로 유명했죠. 하랄은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90cm가 넘는 키, 전장에서 검증된 용기, 그리고 타고난 지휘력이 있었거든요. 이후 거의 10년 동안 하랄은 비잔티움의 깃발 아래 싸웠습니다. 시칠리아에서 아랍 세력과 싸웠고 소아시아에서 황제의 적들을 쳤습니다. 성지까지 원정을 다녀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사가는 그가 80번의 전투를 치렀다고 전합니다. 과장일 수도 있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그는 전쟁을 먹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대가로 금과 보석, 명성을 얻었습니다. 키예프에 맡겨둔 재산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언젠가 노르웨이로 돌아갈 날을 위해서였죠. 1042년경 하랄은 콘스탄티노플을 떠났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사가에는 황제와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귀족 여성을 감금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어떤 버전이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하랄이 황제 눈밖에 나서 떠났다는 거죠. 그래도 그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10년치 급여와 전리품이 키예프에 쌓여 있었거든요. 야로슬라프에게 돌아가 재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야로슬라프의 딸 엘리자베스와 결혼했습니다. 키예프 대공의 사위가 된 거죠. 이제 그에게는 돈도 명성도 강력한 동맹도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로 돌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떠날 때는 피 흘리는 소년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황제의 친위대장 출신 전사였죠. 당시 노르웨이는 올라프의 서자 마그누스 선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랄은 혈통과 재력을 내세워 공동 왕좌를 요구했습니다. 마그누스는 하랄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도 지지 세력이 생겼거든요. 결국 두 사람은 공동 왕이 됐습니다. 불편하고 긴장된 동거였죠. 1047년 마그누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랄은 단독 왕이 됐습니다. 스티클레스타드에서 도망친 지 17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왔고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었죠. 노르웨이 왕이 됐지만 하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목표는 덴마크였습니다. 크노트 대왕이 한때 노르웨이, 덴마크, 잉글랜드를 하나로 묶은 북해 제국을 건설했었는데 하랄은 그 유산을 되찾으려 했거든요. 상대는 스베인 에스트리센이라는 만만치 않은 왕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두 사람은 싸우고 물러서고 다시 싸우기를 반복했죠. 하랄의 전술은 단순했습니다. 덴마크 해안을 불태우는 거였습니다. 마을을 약탈하고 가축을 빼앗고 스베인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었죠. 1062년 니사 해전에서 하랄은 스베인의 함대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스베인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어딘가에서 회복해서 다시 나타났거든요. 결국 1064년 두 왕은 협정을 맺었습니다. 서로의 왕권을 인정하고 전쟁을 끝내는 거였죠. 하랄 입장에서는 씁쓸한 타협이었습니다. 덴마크를 얻지 못한 채 노르웨이 자원만 소진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잉글랜드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드워드 참외왕이 후계자 없이 죽었고 왕위 다툼이 시작됐다는 거였습니다. 하랄의 귀가 쫑긋섰습니다. 덴마크를 못 가졌으면 잉글랜드를 가지면 됐습니다. 그에게 멈춤이란 없었거든요. 1060년 9월 25일 아침 스탠퍼드 브릿지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하랄 하르드라다는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풀퍼드어서 잉글랜드 북부 귀족들을 격파하고 요크를 손에 넣은 직후였거든요. 그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사들은 갑옷을 벗고 쉬고 있었고 함대 일부는 이미 노르웨이로 돌려보낸 뒤였습니다. 그런데 헤럴드 고드윈슨이 나타났습니다. 잉글랜드 왕 헤럴드는 노르만디의 윌리엄을 막기 위해 남쪽에 대기하고 있다가 하랄의 침공 소식을 듣고 불과 일주일도 안 돼 200km를 강행군에 올라왔습니다. 완전히 기습이었습니다. 하랄이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잉글랜드군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전설에 따르면 다리 하나를 거대한 바이킹 한 명이 혼자 막았다고 합니다. 영국 병사들을 수십 명 베어 넘기다가 결국 다리 밑에서 찌른 창에 쓰러졌죠. 그 시간 동안 하랄은 대형을 갖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됐고 하랄은 갑옷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채 선두에 섰습니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리고 화살 하나가 그의 목을 꿰뚫었습니다. 바이킹 시대 최후의 대왕은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300척이 넘는 함선을 이끌고 온 그의 군대를 싣고 돌아간 데는 24척에 불과했습니다. 하랄 하르드라다가 죽고 단 3주 뒤에 헤이스팅스에서 헤럴드 고드윈슨도 윌리엄에게 패했습니다. 잉글랜드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스탠퍼드 브릿지 전투가 없었다면 헤이스팅스 결과도 달랐을 겁니다. 헤럴드 고드윈스는 하랄을 막느라 병력을 소진하고 다시 남쪽으로 강행군했습니다. 지친 군대로 윌리엄을 맞은 거죠. 중세 유럽은 이런 세계였습니다. 옷 하나, 불 하나, 토끼 한 마리, 빵 한 조각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잔인한 시스템 위에서 하랄 같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망명자에서 황제의 친위대장이 되고 다시 왕이 된 남자. 신살이 넘도록 전쟁을 멈추지 않은 남자였죠. 그가 마지막 바이킹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시대 순서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바이킹 정신의 마지막 불꽃이었거든요. 두려움 없이 나아가고 패배해도 다시 일어서고 끝까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그 정신. 스탠퍼드 브릿지에서 그 불꽃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중세 유럽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죠. 여기까지가 오늘 기묘한 세계백과가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중세의 황당한 법들과 마지막 바이킹의 생애 어떠셨나요? 역사는 교과서 속 딱딱한 연표가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싸우고 버티고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이 몰랐던 세계의 기묘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